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지방직 9급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직을 보기 전에도 독해가 강화되어 나올 거고 문법은 아무래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글도 썼고 예측도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피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직의 7급에 도입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그 피셋을 확장하는 거, 확대하는 거, 야심차게 기획했는데 그거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니까 국가직 7급에서 지방직 7급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확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9급과 7급의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직 9급이나 아니면 국가직 9급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셋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죠. 누구나 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문법의 비중이 되게 많이 약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막 수능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과 이 수능이 교묘하게, 피셋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문법이 앞으로도 안 나올 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잘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최근의 경향은 문법보다는 이거다, 독해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 경향성에 맡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문법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본인만 생각하니까 되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문법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딱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문법이 입이 좀 약화가 되는구나라고 모두 다 느끼고 있으면 모두 다 문법을 조금 약간씩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결국 절대평가가 아니죠. 꽈락이라고 하는 거는 7급, 9급에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평가로 내가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면 되는 건데, 우위를 점하면 합격하는 건데, 남들 똑같이 문법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소홀히 하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문법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거든요. 합격은 제가 봤을 때 자세의 문제예요. 그러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이거 많이 공부했는데 이거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데 뒷말은 뭐다? 합격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분들은 내가 우연하게 이것만 공부했는데 이거 공부해서 합격했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5과목에 모두 다 나올 부분만 공부해가지고 다 점수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게 범위라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 놓으시면 안 되고, 이 지방직 해설 강의는 되게 짧을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잘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지방직이 이러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가장 선봉에 서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이 변화만 보시고 문법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도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되고, 그 어느 정도에 대한 범위는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 정도다라고 하면서 갈 겁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문법의 비중이 줄고 비문학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게 당연히 피셋으로 변화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문법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만 올인원을 좀 더 간결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지금 올인원 강좌가 약간 공시에서 정말 가장 많이 개혁해야 될 강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 진이 빠져. 공시 국어 이렇게 범위가 많고, 심지어 지금 더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올인원에서 배우는 거의 한 과정에서 속되게 말해서 한 70%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0%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올인원 정말 중요하니? 이렇게 질이, 특히 올인원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문법 이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 했을 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문법은 더 컴팩트하게 가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문학 쪽에서도 전부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낯선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어나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고전 시간은 무조건 주요 작품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전 시간은 무조건 내가 주요 작품 익히고 가야 되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 올인원은 전체적으로 좀 간결하게
비중을 좀 조절해서 어떤 부위 비중을 조금 더 강하고 특히 도끼 같은 거는 조금 더 강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원래부터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 지방직을 보고 난 다음에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제가 갖고 있는 올인원 있고 한국공 있으면 한국공은 조금 빈 것 같고 올인원은 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지점 정도로 해가지고 올인원을 딱 간략하게 할 겁니다. 간결하게. 그럼 그게 부족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는 방향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기본을 아주 탄탄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공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출로 가서 약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가서 전 특히나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잖아요. 계기문에서 더 확실하게 더 공부하고 더 완벽하고 더 깊게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올인원에 지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행정학, 핵심법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로 잡히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이 필수가 되진 않지만 이제 선택은 없고 필수로 잡히고 그 필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따라서 국어 공부의 비중이나 영어 공부의 비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본은 좀 간결하고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에서 더 노려서 확실하게 더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고 마지막 파이널에서 다시 모아서 정리하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어휘나 관용적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간만에 출제되는데 다음에도 출제되겠나 했을 때 당연히 저도 모르죠. 근데 어휘라고 하는 게 지금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얘기하는데 관용적 표현은 4번 문제고 4번 문제는 우리가 웬만큼 상식적으로 익혀지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휘에 대해서는 뭐 엄청 이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할 필요가 있니?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다음에도 나올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어휘 쪽, 관용적 표현 쪽에서 뜻강 깔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3번 같은 문제는 저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오류 시비에 걸린 거죠. 오류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문제 오류가 난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 오류가 난 건 확실한 거고 그 오류가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뒤집어 내려고 할지 안 할지 이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참 저도 뭐 강의 경력이 좀 길다 보니까 오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다 몸으로 다 겪어봤었는데 겪을 때마다 납득되는 것도 있고 그 판단이 납득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어휘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거니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좀 익혀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까지만 제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메인이 되는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메인이 되는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건 정말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른 것도 다 했는데 정말로 이제 어휘나 관용적 표현을 건들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나온 것 같다 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신경도 쓰지 말고 쭉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독해는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좀 함정을 판 것도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틀리게 만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독해의 난도가 그렇게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고득점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 90점 넘었어요. 독해 거의 다 맞거나. 그렇죠? 한 문제 틀리거나. 이런 거지. 내가 독해 문제를 잘 못 맞췄는데 뭐 90점, 100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독해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해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학생들이. 전에는 그냥 감으로 풀고 마치고 난 독해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뭔가 시험장에서 내가 감으로 풀던 게 안 먹히는 학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안 먹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강의 듣는 게 훨씬 낫구나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부터 더 독해에 대해서 강화하고 조금 더 메인 정규 강의로 독해에 집중하는 그런 강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기문 독해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독해 교재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야심차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강의 나오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올해는 조금 더 간결하게 갑시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국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정한되면 그 올인원만으로도 시험 쳐도 지금 이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의 100점 나올 수 있게끔 거의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니까 이 흘러가는 게 보니까 그래도 문법이 다시 강화되더라. 뭐 또는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잘 나오더라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더 살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 너무 과하게 국어를 공부하면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 시점에 혼자 그냥 편중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과중되게. 그러니까 그 우려를 그 우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올인원은 좀 간결하고 단단하게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천천히 채워보는 거고, 독해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평을 내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른 문법 1의 문제가 다 빠지고 이렇게 문법 2 파트인 한글 맞춤법에 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휘 이런 거, 표준어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요. 왠지라고 하는 것 말고는 왠디 할 때 이 왠을 써야 된다. 이게 맞다 해야 되고, 이번에 몇 월 며칠은 며칠이라고 해야 되죠. 몇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더라. 그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박이다, 박히다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굳은 살은 박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고, 그래서 굳은 살이니까 박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의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뢰는 의뢰랑 같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이게 맞아요 라고 여러 번 보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걸 기억할 때 인출 단서를 만들어서 레미파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도레미파솔라 할 때 레가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인출 단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암기력이 좀 안 좋아, 제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옛날처럼 단순하게 외웠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은 암기형 원교라고 하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더 이걸 특강식으로 깔고 더 많이 할 겁니다. 암기형 권규호라고 하는 강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 혼자 너무 힘들게 외우지 마세요. 제가 좀 암기 포인트 알려드리고 약간 병맛으로 재밌게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겁니다. 자, 2번 보면 이게 이제 로서와 로서인데 이거 다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기출되었던 거구나 해서, 자, 이게 보면 자격, 나는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딸의 자격으로 부족하다 이런 거고, 얘는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로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풀 때 대화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라고 하는 의미지 대화를 자격으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2번은 잘못되었다. 네,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했을 때 오늘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라고 하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라고 하는 기준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로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이것으로서라고 하는 기준으로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로서를 써야 되는데 로서를 썼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더라. 예, 이런 건데, 이게 그렇구나, 이럴 때 기준일 때는 로서를 쓰는구나, 이거를 배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를 증명하려고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기출까지는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기출 이상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거 말고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이상 나오면 학생들도 다 못 맞춰요. 예.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못 맞히는 거니까 이 결국 뭐의 싸움이냐면, 기출 내가 탄탄하게 내가 했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거는 이 문제 틀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 실수로 틀린 분 말고 정말 실력으로. 그럼 그분이 이 기출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문제 틀렸어, 패착이 뭐냐 이거지. 나 기출 공부했는데 아니 공부한 게 안 되란 거죠. 왜?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쿼리를 짤 때 정말 쿼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출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배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압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단권화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고 한 권만으로 다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저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점을 도와드릴 테니까 잘 접근해가지고 이런 문제 안 틀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새기기 바랍니다. 자,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정답이 1번인데 얘는 사실 단순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꼬아낼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함정을 팔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건 정답 없음으로 한 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잘못 낸 것 같다. 물론 뭐 제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오류와 관련된 시비를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인데 4번은 관용 표현인데 이 정도 관용 표현들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하시면 되긴 한데 이것도 역시 뭐 기출이에요. 기출. 원래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다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물론 기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관용 표현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출된 범주 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좋아. 나도 그러면 기출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지.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올인원 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저도 넘어가지만 올인원 때 이 강의를 그냥 다 열심히 해가지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배기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고 어떤 건 놓치지 마셔라 정도만 정해주는 게 올인원이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한 1개월 전 정도에서 요 내용들을 빡세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인데 5번은 이제 문학이죠. 문학에서 고전 소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학에서 고전 소설에서 뭘 묻고 있니? 하면 보니까 개념어를 묻고 있어요. 개념어.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이때 5월 단원 날이렸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쏘냐? 자, 이게 뭐를 쏘냐라고 하는 서리법이 들어갔어요. 서리법이 들어가면 누구의 감정이 나타났다? 서술자의 감정이 나타난 거고 서술자의 이렇게 감정이나 주관이 나타나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입이라고 알고 있니? 또는 천중절은 뭐를 쏘냐라고 하는 서리법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문형으로 뒤집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서리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르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뭐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문어체를 내고 있다. 이렇게 문어체로 서술하고 있구나. 그럼 이라가 문어체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쉬운 걸 물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공부해야지 어렵게 묻는 것까지도 다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어떻게 올인원에서 반드시 익히고 가야 되는 문학 개념이란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반드시 올인원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꼭 요거는 올인원을 통해 가지고 익히고 가세요. 물론 이때 안 되면 계기문 때 가셔도 됩니다. 기출에서도 한 번 더 할 테니까 반드시 이걸 익혀주셔야 된다. 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지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개를 눌러 곱게 따 봉황새에 낀 비녀를 단정히 메웠구나. 중장. 자, 장님 속에 들어가니 녹음방 좋으거죠. 금잔디 자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개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뭐예요? 그냥 배경묘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황금 같은이라고 하는 비유법, 직유법이 보이니까 그럼 뭐 음양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디귿에 뭡니까? 자, 그네를 탑니다.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그래서 요 상황이 그네를 타는 상황인지 요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네를 타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힘을 주는 거니까 발효구름에 힘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3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춘향이가 그네 타고 있는 거 맞죠? 향단은이고 따라서 맞고 음성상징어 뭐 있다? 이런 거 펄펄 흔들흔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은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의태어 같은 게 나타나 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데 이렇게 춘향이가 막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흥룡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아주 간접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외양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녀 같은 외양이다. 그런데 4번은 뭘 얘기하고 있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은 서술하고 있다. 내면 아니죠. 외면이라고 얘기하겠죠. 외양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이게 편집자적 논평입니까? 네, 이게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편집자적 논평입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논평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논평이라고 하는 게 결국 판단 얘기하는 거고, 서술자가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인물은 완전 선녀다. 세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평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논평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술자의 어떤 거 주장 같은 게 나타나 있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 논평으로 잘 안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상태에서 어차피 내면이 아니고 외면이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좀 제가 알고 있는 소설 이론으로 가면 문학적으로 가면 이론상 가면 이것도 논평의 일종으로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 서술자 약간의 판단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 낼 때 이걸 논평으로 잘 안 봐요. 그래서 저 가르치는 입장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문제 풀 때 이런 거 논평으로 잡으시면 거의 문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론과 맞지 않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혹시나 소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 봐 약간 좀 변명 삼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6번인데 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A는 나는 프리젠테이션 잘했고 그래서 당연히 긍정의 대답을 받았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근데 B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 사람이 완곡하게 거절한 거다. 특히 의문을 줬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지금 한 말에 그냥 다 긍정한 게 아니고 의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약간 거절의 뜻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 있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 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의문을 통해서 요걸 완곡하게 거절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따라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되었다. 요 얘기하고 그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소설이에요. 소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설은 문학 중에 소설은 뭘 묻니? 내용일치죠. 근데 내용일치란 것은 소설의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에 잘 바꿔놓은 거로 확인할 수 있니? 그래서 지문의 말을 선택지의 말과 잘 대응시킬 수 있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문제 정답이 나오긴 했어요. 보시면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자,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다. 아버지라고 내가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무슈리라고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갑절의 강한 보호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정말 부친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라고는 얘기를 못한다. 왜?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 3번을 보시면 나는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른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아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발음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형규 때문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현규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정답을 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본래 선택지에 A 때문에 B 때문에 나타나 이렇게 했을 때 지문에는 정말 A 때문에 나타난지 확인하는 거죠. 저희는 확인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문제를 풀 때 안 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거 굳이 확인 안 해도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태도랑 너무나 맞는 얘기도 확인을 좀 하고 가는 습관을 계속 키우시면서 그 경험치를 늘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문학에서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연결이 되는데 난 이거 연결이 좀 못 시켰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거고 매번 확인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게 세모가 아니고 이게 동그라미구나 라고 파악하는 반면에 그때 감으로 문제를 풀어서 감으로 한 8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거 안 해요.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세모를 동그라미로 못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문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 시간은 보냈는데 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도 그냥 계속 그렇게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가야지 이 확인의 정확도나 확인의 속도가 더 나아지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공부 방법을 잘못 잡으시면 자꾸 산으로 갑니다. 물론 이 문제 갖고는 설명할 게 아니죠.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갖고 얘기하면 제가 저게 돼요.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그럼 이런 상황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피가 섞여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배달은 아버지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슈리의 아들인 형규와도 마찬가지다.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타인이다. 그러니까 타인이란 거 뭐예요? 혈족이 아니란 거죠. 그럼 진짜 타인이야? 아니요. 법적으로는 가족이겠죠. 당연히.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뭘 얘기한다? 가족관계임을 얘기한다. 아니고 타인이다. 걔랑 나랑 나이의 남성과 나이의 여성이다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다. 이거 혈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가. 근데 안 물었죠. 좀 더 쉬운 단계로 물었어요.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뭐예요? 타인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이거죠. 그 형규와 나는 타인이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왜 안 돼? 즉 나는 형규와 타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혈족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처음에 사이가 나쁜가? 했죠. 근데 보니까 아니고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즉 뭐예요? 장가 보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형규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엮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타인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혈족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형규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나는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 그 후술되는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형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이다. 법률상 오누이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그러면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으로 오누이로 묶여 있으면 결국 결혼 못한다, 사랑 못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고 그래서 오누임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보시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선택지와 지문과의 대응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게 나타나 있겠죠. 그럼 나타나는 거 쭉 보시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보이고 존중을 해주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거절은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걸 찾아라라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말이 선택지로 각각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요 말이. 그럼 일단 먼저 단호한 거절부터 봅시다.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거절 안 했죠. 안 되죠. 거절은 했어요.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넘어가고.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자, 거절입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보시고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거절 안 한 거예요, 결국.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2번 하면 되죠? 하는 게 아니고 존중이 있어야지. 2번에 존중으로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그래도 네 의사를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그걸 밑줄을 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본 학생들은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 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감으로 문제를 풀면 2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참아보시라는 것은 좀 참아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 존중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습관을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이 방법을 따라해서 잘 따라하시면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건겨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시는 건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래서 내가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 문제를 맞췄어. 그러면 나도 이러지 않아도 맞췄는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계속 대응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인데, 이 보면, 내용 보면 되게 손주를 그리워하죠. 막 손주 보고 싶어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오매불망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다 했는데, 한자를 이렇게 한글로 써줄 줄 몰랐죠. 그죠? 앞으로도 이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짜증난 건 뭐냐면, 한자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자도 나오지 않았어. 근데 심지어 한자 성어도 한글로 바꿔줬어. 그러면 한글로 바꿔준 상태에서 내가 뭐만 하면 되죠? 그냥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느낌은 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한자를 대폭 강화시켜서 한자와 관련된 문제를 거의 3문제 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험생들이 막 말려가지고 한자 안 중요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약간 좀 그냥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알려주기도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싶한대요. 학생들의.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문법이 안 났어. 그러면 앞으로 문법이 안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 한자도 당연히 그러면 한글만 알면 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한자 다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혹시 초세생들이 모를까 봐 말씀드린 건데 기출이고 기출된 한자 성어 한 300개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자 성어가 300개나 되었어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물론 어떤 분은 600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0개도 버겁다. 300개만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처음부터 완벽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좀 처음에 시간이 많을 때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실패할 거예요. 예, 요거 한자 성어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야 다른 선생님은 500개 가르치는데 너 왜 300개 가르치니? 이유가 있죠. 300개, 500개는 대충 이게 한 2배 정도 차이 2배 더 열심히 하겠네가 아니고 제곱이에요. 4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300개와 500개의 차이는 4배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이게 간섭 효과를 준다고요. 내가 300개까지만 하면 한 10시간 들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500개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200개가 더 덧붙여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300개가 흔들리면서 40시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진짜. 양이 2배로 늘어나면 공부 시간은 거기에 제곱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어떤 의미로 범하게 됩니까? 괜히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결국 40시간이 아니고 30시간만 했어. 그럼 더 웃긴 거 500개의 통째로 흔들려요. 500개가 통째로 흔들린다고요. 이게 완벽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300개를 해가지고 10시간을 했어. 그러면 요건 정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간 한 친구가 30시간 한 친구보다 한자 성어를 확실히 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양은 함부로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함부로 늘리는 강사는 나쁜 강사라고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강사는 자기의 적중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나쁜 길로 모는 거예요. 양은 확실히 줄여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강사가 왜 이런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잘 보시고 저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인데 고전 시간은 무조건 뭐예요? 필수 작품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론 낯선 작품이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필수 작품이고 낯선 작품은 필수 작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내가 처음 보더라도 읽을 수 있게끔 필수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를 알고 계시면 문제없게 해결되게끔 그렇게 출제되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때도 한번 하시고 기출 문제 풀이에서도 한 번 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파이널 때 마지막에 꼭 한 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보셔야지 내가 고전 필수로 확실히 익힐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가 보니 산천은 똑같은데 사람은 간 데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이런 거 나오면 꼭 간접적으로 자연은 똑같은데 사람은 사라졌다. 즉 뭐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어져 나와야 되고 허무함, 허망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00년 이렇게 얘기하면 500년이라고 하는 뭐요? 수명이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었으니까 이미 이게 고국이 망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수명 얼마예요? 얘기 못하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500년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수명이 500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년 도읍지 이렇게 얘기하면 고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때 다 뭐가 망했다? 고려가 망했다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고전 시가라서 암기 잘했니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은 과거에 그 태평성대가 꿈만 같구나 이때 꿈은 좋다는 게 아니죠. 허무하게 느껴진다. 다 현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나와야 됩니다.
한편 이제 조지훈 선생님의 시인데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약간 필수로 적용받다가 최근엔 잘 안 나왔어요. 자,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지를 마구 쳤다. 자, 딱 봐도 뭐예요? 이 추녀 끝에 새들도 둥지를 마구 칠 정도로 뭐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그러니까 큰 나라니까 사대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대주의를 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옥자, 이렇게 난다는 거죠.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 그러니까 그 의자에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그러면 쌍용, 용은 못 쓴다. 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용은 못 쓰고 봉황새를 쓴다. 그래서 이것도 사대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데 봉황이 울었으랴마는, 그러니까 어느 때도 봉황은 똑바로 운 적은 없었다. 왜? 사대주의 하다가 결국 자기의 어떤 권세, 위세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뚜렷하게 밝혀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역 소리도 없었다. 자, 그럼 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동하는데도 뭐 소리 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화려함이 떨어졌고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품성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위였고, 이제 그렇게 사라진 관직에서는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물이 속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서 호곡하리라 하면서, 야 봉황새야, 너 이제 저승에선 한번 멋지게 울어봐라. 현실에서 못 울었잖아. 왜? 사대주의 생겼다가 망했으니까 저승에서 마음껏 울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네, 맞죠? 네, 그러면서 인생 무상이 아주 그냥 대놓고 나온다.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되는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그대로 나왔던 거고, 이 부분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그래도 고전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좀 괜찮다라고 평을 듣는 까닭 중에 하나가 그 암기해야 될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준다는 거죠. 너무 많지 않게, 과하지 않게, 핵심적인 것만. 근데 좀 고전을 잘못 공부하면 필기를 많이 공부하는 걸 공부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필기한 내용 중에서 만약에 시험 출시가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양을 줄여드리면 엄청 많이 연구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줄여드리는 거지, 그걸 그냥 쉽게 가르치고 뭐 너무 좀 적게 가르치려고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적게 가르치는 게 능력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렇죠. 쌍용을 틀어 올려야지. 봉황, 쌍용보다 못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성경 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개념 나온 거예요. 성경이라고 했을 때 먼저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 외고 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 나 말고 다른 것, 후정은 나의 얘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먼저 묘사했으니까 나는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보시면 성경 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보면 결국 500년 도읍지를 살펴보니 정도니까 이게 성경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마지막 종장이 후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누군가 제 카페에 질문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성경 후정 맞아? 애매하다. 충분히 성경 후정으로 봐줄만 하다. 봐줄만 한데 다만 저 같으면 피해내겠다, 아니면 답이 명확한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정답이 4번이죠.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라고 했는데, 가 같은 시는 당연히 음보와 율격이 있죠. 어떻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했으면서 사음보의 3, 4, 4, 4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음보면 무조건 3, 4, 4, 4조고 이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할래? 누군가가 봤을 때는 사음보의 3, 4, 4, 4조 같고, 또 누군가 볼 때는 삼음보의 7호조 같고, 또 누군가 봤을 때는 아예 이거 없는 거 아닌가? 뭐 산문시니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산문시라도 음보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거의 대부분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산문 보면 3, 4, 4, 4조 또는 4, 4조가 나올 것이고, 산문 보면 7호조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내가 읽어보는 거죠. 벌레 먹은 두리구등 빛낡은 단청 풍경. 단청 풍경 소리, 이렇게 읽어있죠. 날아간 추녀 끝에. 자, 그럼 일단 사음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까지고,
글자 수 세어보면 4, 4, 3, 6, 3, 4, 4, 4쪽 안 나오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삼문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합쳐가지고 7이 나오고 요렇게가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8이면 8-1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해도 되기 때문에 7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5가 나올 타이밍에 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문보도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개념 안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올인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음보율, 음수율을 판단하거나 검증하는 방법들이 없으면 저런 것들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있으면 뭐 10번의 정답 당연히 4번이지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정답 4번이죠. 어렵지 않게 쉽게 푸셨을 거고 12번 한번 봅시다. 자, 12번은 제가 설명드릴게. 여기 보시면 자 2번, 3번 있는데 얘도 내용일치돼요. 뭐 4번도 잘하면 내용일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4번 건너뛰고 얘는 내용일치되고 얘도 내용일치됩니다. 근데 정답은 2번이에요. 네. 풀어보셨으니까 왜 2번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시고 있어요? 감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주제 문제니까 주제는 2번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2번이 주제냐고요. 왜 2번이 주제냐고요. 이런 판단이 없으면 내가 다음에 내용일치 둘 다 되는데 하나는 하나는 주제가 아니고 하나는 주제다. 이걸 내가 판단할 때 기준이 없고 그냥 자꾸 감에 의존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문장의 힘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으면 A를 위해 B가 있는지 B를 위해서 A가 있는지 요거는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약간 우리가 루틴 같은 거 정할 수 있는데 패턴 같은 거 정할 수 있는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일반적으로 깔때기처럼 되죠. 글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퍼뜨려 놓고 점점점 중심으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힘이 더 쏠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그럼 여기서는 흐름상 AI죠.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AI를 쓰면 우리의 두뇌는 게을러지네. 그래서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 즉 AI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즉 우리의 두뇌를 게을러지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내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저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건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하면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죠. 맞아요. 여러분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하셨고 문제 안 틀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나는 그래도 독해 문제 괜찮았어 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죠. 쉬운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잘 맞췄을지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특히 강사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 말고 더 어려웠을 때도 똑같은 요 문제 풀 때랑 똑같은 자기만의 어떤 파해법, 문제풀이법이 있냐고요. 그걸 익혀가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해 문제 그냥 혼자 풀지 마시고 제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한번 넘어갔고요. 정답은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복세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충분히 불편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 이게 바로 편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선택지가 나온 거니까 당연히 정답이 2번이다. 계속 지문과 선택지를 대응시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부터 13, 14번이 똑같이 엮이는 건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길잖아요. 특히 14번은 13번보다 월등히 길죠. 이렇게 길 때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저는 문단별로 쪼개서 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선지가 대부분 한 문장에서 나와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두 문장에서 나올 때랑
한 문장에 하나의 선택지가 나올 때의 난이도는 대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얘는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하시면요. 패턴을 익히고 적응만 하시면 훨씬 빨리 문제를 풀어요. 아주 쉽게. 어려운 문제 거의 없게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한 문단별로 읽고 유기적으로 읽고 그리고 요 선택지 요 언급에서 요 문장에서 나왔겠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대응을 시키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악플이 심하다. 그 얘기죠.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잡아야 될 게 자, 악플러들은 뭐가 많다? 피해의식, 열등감이 많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악플러죠. 그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악플러들은 타인의 동요하는 모습 보고 자기 효능감을 맛보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힘이 악플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왜? 얘랑 연결되는 게 다 이렇게 나열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즉, 그러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기력한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 발설. 그러면 여기서 공격적 발설은 당연히 뭘로 보셔야 돼요? 악플러 보셔야죠. 이게 유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별거 아니에요. 나도 하겠는데 하실 수 있죠. 다만 이거보다 어려운 글에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기성은 되게 어렵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유기성은 별게 아닌 게 뭐냐면 글의 흐름에 따르면 어차피 악플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 악플을 똑같은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 다른 표현을 내가 똑같은 말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 발설인 악플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악플러들은 피해의식, 무력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타인의 동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역시 능력이 좋아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1번 볼까요?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그럼 여기 이게 악플로만 바뀌면 요 문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기성 이용하시면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체감하셨으면 1번은 당연히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자, 2번 개인주의자 읽은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3번 볼게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자, 보시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악플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잘 통제하면 타인에게 공격적인 발설을 할까요? 아니면 악플을 달지 않을 거예요. 악플을 달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3번이 이미 적절하지 않는 걸로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 안 읽고도 저는 3번 정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미 그냥 한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나올 테니까 이미 이 문장에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안 봐도 돼요. 나머지에서 걸려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3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나머지를 다 읽고 끝까지 정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아무리 그냥 이렇게 정답 나오면 넘어가도 돼요라고 해도 못 넘어가요.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특히 내가 독해하는데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약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끊어 읽고 끊어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와 동시에 유기성도 뭔지 살짝 보여드렸고 이런 유기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게 바로 15번 문제예요. 자, 저는 일부러 14번에서 약간 유기성이 뭔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 유기성을 똑같이 적용해서 15번을 풀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에서는 뭐가 유기성이냐? 보세요.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건풀은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내용 보면 구형? 그럼 이게 수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 다시 수박이 갈라졌어요. 초록과 빨강으로. 그리고 지금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정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강이었어.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록 아니면 빨강으로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빨강은 뭔데? 초록은 겉이고 빨강은 속이구나.
그럼 얘는 초록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든 어차피 얘도 수박이고 얘도 수박이긴 하지. 근데 얘는 따지면 겉이 되는 거고 얘는 속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유기성.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한 번에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이 세상의 수박뿐이다. 초록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바뀐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그러면 껍질은 겉이고 다시 선홍빛의 바다는 속이 되겠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저처럼 그냥 아예 자동으로 돼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래서 계속 유기성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든 유기성 물을 수 있고 유기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틀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더라도 적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은 유기성을 묻든지 묻지 않든지 무조건 유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현을 바꿔서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가는 비린 향기가 수박 향기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고, 자동으로. 이런 연습이나 이런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독해가 안 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루에 가득 찬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칼 지나간 다음에 호련히 나타났어. 칼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세계는 속이죠. 그래서 얘는 속으로 묵을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뭐다? 1번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기억이 정답인지 알았다. 몰라요. 저는 기억 보고 처음에는 그냥 수박인 줄 알았죠. 근데 니은을 읽다 보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그 문장을 읽다 보니까 기억이 초록에 해당되는 말, 빨강과 반대되는 초록에 해당되는 말로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그 표현과 다른 의미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로, 초록과 같은 의미다라고 바꿔낼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 문제는 역접인지 순접인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요? 유기성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유기성을 발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기승적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잘 파악하셔라 이런 거고, 이걸 강조하는 강사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저밖에 없네.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항, 이존영,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말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황진은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지만 정철, 윤선도, 이항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자, 그러면 양반 중에 양반이 우리말로 가사를 썼네. 이렇게 엮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말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 개 엮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럼 그들을 말 바꾸면 뭐예요? 양반 중에 양반이, 이렇게 보셔야겠죠.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순접이죠. 순접이죠, 일반적으로. 다만 그들은 양반이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썼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건 뭐가 있냐?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도 가능하고 그런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넓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말로 썼어? 양반들이 우리말로 썼어? 그럼 양반들도 한글을 즐겨 쓰는 거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즐겨 썼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넓게 일단 봐야 되죠.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그럼 빨리 이걸 잘 잡아야 돼요. 허균이나 김만중은 뭘로 이해해야 돼요? 양반들은, 이 양반이잖아요. 그죠? 한글로 소설까지 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 심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글로 시가를 썼는데 얘들은 그 한글로 소설까지나 썼다라고 하면서 양반들도 한글을 즐겨 썼다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니까 게다가 더구나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겠네 라고 좁혀지는 거죠. 그죠? 자,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양반은 한글을 썼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들이 좀 소수의 양반이었다 하면 지금까지 양반들도 한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역접으로 바뀐 건 뭐지? 1번이구나. 그래서 1번 정답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어차피 1, 4번 중에서 그러나 하지만은 똑같은 거니까 끝까지 안 보셔도 괜찮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기성을 이용해야지 이게 흘러가는 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양반을 의미하는 거지, 모르면.
그죠? 이게 똑같이 양반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예요. 가라를 고쳐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나왔던 그런 고쳐 쓰기의 일환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이에요. 특히 정답이 되는 것도 얘도 기출된 거죠. 그래서 기출된 고쳐 쓰기 방법으로 적절한 거 꼭 공부하셔라라고 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 기출된 것 중에서 고쳐 쓰기가 옛날 문제 보면 되게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제하고 제가 지금 올인원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이 최근의 경영에 맞는 것만 담아냈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 범위를 줄여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올인원을 통해 가지고 요 범위 내까지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마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납부라고 하는 것은 내는 거죠. 낸다.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 자,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내지 않으면 이라고 읽어야지,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금융기관에 거두지 않으면, 아니죠. 내가 지금 내는 사람인데, 주어가 지금 내는 사람인데 금융기관에는 내야지, 금융기관에 거둔다라고 하는 게 문장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흐름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18번 갑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서연이가 자네 본뜨려는 부처님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런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곳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현이가 야, 아니야, 괜찮아, 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베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동현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베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제 19번 문제는 함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정. 지금까지는 글을 좀 유기적으로 읽으셔라.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로 파악해서 읽고, 그렇게 유기성을 통해서 지문을 파악하시고 그 지문과 선택지 간의 어떤 연관성을 따져서, 선택지 말은 당연히 지문에 어떤 말을 바꿔놨을 거야. 그걸 잘 바꿔놓으면 적절한 거고, 그냥 같은 말로 바꿔놓은 거 아니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유기성에 관련된 얘기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함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함정은 모든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19번 문제 같은 가끔으로 들어오는 건데, 얘 내용을 볼게요. 자, 앞부분 그냥 건너뛰시고, 지금 얘가 이제 온돌과 벽난로에 대한 난방 방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온돌도 써보고 벽난로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벽난로. 보시면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의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자, 그럼 일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복사열,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그게 복사열로 전체가 뜨거워지는데,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복사열도 나고 대류 현상도 나면 전체가 따뜻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편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럼 보면 얘도 복사열을 이용하고 대류는 이용하는데 얘는 전체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차이를 따지라는 거죠. 얘도 어차피 복사열과 대류가 나타나는 거고, 얘도 복사열과 대류가 나타난 거다. 근데 위에 거는 전체, 아래 거는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보시면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며 복사열의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한다. 안 되죠. 왜?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벽난로에 대한 게 아니고 온돌이죠.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온돌이니까 1번 땡. 2번에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에 이루어졌다. 아니, 어차피 온돌도 복사열에서 그 다음에 대류로 이어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전체를 다 데우는데, 얘는 복사열 플러스 똑같이 대류인데 전체 못 데운다.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온돌도 똑같은 순서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돌도 전체를 데웠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얘는 벽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돌과 비교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게. 이런 것들은 쉽지 않죠. 3번.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 공기만을 따뜻하게 한다? 안 된다고요.
온돌도 대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대류를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은 내용일치 안 맞습니다. 즉 이거 3번도 되고 4번도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여러분들은 내용일치를 보셔야 돼요. 내용일치 보시면 얘도 복사열 플러스 대류고 복사열과 대류가 합쳐지면 전체 대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똑같이 복사열과 대류가 나타나도 전체를 안 대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가 안 되어진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이 대류가 나타나도 전체를 대일 수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란 거예요.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차가운 방바닥만 어떻게 자꾸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들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닌데 어차피 가에 들어갈 말은 바닥은 따뜻하지 않아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돌은 전체가 다 따뜻해. 바닥도 따뜻하고 상체와 위쪽도 따뜻한데 셋 다 따뜻한데 벽난로는 바닥은 따뜻하지 않고 요것만 따뜻해. 그래서 바닥은 따뜻하지 않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게 별로 4번이니까 4번은 정답으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다. 뭐 어떻게? 다 그럴듯하게 다 붙였지만 사실은 내용일치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얘는 3번은 더더욱 내용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에 헷갈리셨으면 사실은 뭐 때문이다? 내용일치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정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답의 후보군이 2개가 남았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옳은지를 고르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를 빨리 찾아내라. 이게 함정을 파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건너뛰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적절한 기호는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해서 자, 적정한 기온이 질을 결정한대요.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되는구나.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분이 적어서 자, 그러면 추운 지역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당이 적다. 신맛이 강하다. 그러면 바꿔 읽으면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자, 세모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하다. 섬세한 맛이 화살표 아래다. 그래서 흐물거리는 포도주 마찬가지로 질이 떨어진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로친 게 뭐라고요?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요런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따지면 기온은 뭐예요? 고급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하긴 한데 절대로 기온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고 고급 포도주를 못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것 중에 하나 1번이 추론으로 봤을 때 추론 아니고 이게 내용일치죠. 내용일치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죠.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 아니고 추운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더운 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포도로도 충분히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1번 안 되고 정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자,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다.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코르크 마개를 씌웠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고급 적포도주고 그러면 고급 백포도주는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병에 담긴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결국 백포도주죠. 보관기간이 필요해요.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추론 문제 아니에요. 진짜 추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서 파생된 또 다른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내용일치죠. 내용일치로 충분히 그냥 얘는 내용일치가 안 되네 라고 해서 1번 날리고 내용일치 되네 4번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마지막 이 19, 20번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유기성뿐만 아니고 함정도 많이 접해보셔야 되는데 이 함정이 바로 뭐다? 수능형 공무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요 문제집에서 정말 많이 냈죠. 제가 함정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해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 공부할 때 어려운데 막상 했을 때 나머지 공식 문제는 다 쉬웠어요, 선생님. 예, 여기에 비하면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어려운 거 푸시라고 해, 제발. 어려운 거 풀면 쉬운 거 너무 쉽잖아요. 쉬운 것도 내가 어려웠는데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보다는 진짜 공부는 힘들겠는데 아이고 문제는 쉽네? 이렇게 가야죠,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는 모의고사 어렵게 만들 거예요. 싫으면 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 테니까 잘 이용해가지고 자, 이 실전에서 오히려 더 이 정도 문제는 쉽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인원은 단단하고 알차게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쌓여있는 걸 적층해서 쌓아가는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밸런스 전체 이제 이 시험의 어떤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